저희 몇 가지 이슈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.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인공수정으로 낳았고 또 한 명은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입니다. 이 자녀들을 친자로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. 자, 교수님. 네. 남편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. 이게 네. 어떤 소송이었나요? 그러니까 연원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. 이제 1993년도에 네. 이 그 부부가 그 동의를 해서 소위 그 인공 수정으로 아이를 출생하게 됐습니다. 네, 첫째고요. 첫째고요. 그래서 결국 출생 신고가 그 이루어졌고요. 그 4년 후에 네. 또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이 부인이 다른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가져서 낳은 그런 그 아이였죠. 근데 어쨌든 출생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부부간에 이제 그 갈등이 있었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협의 이혼 절차가 있는 과정 중에 이 아이들은 나의 아이가 아니다.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 1심, 2심 또 대법원을 거쳐서 이제 나름대로의 판결이 나왔던 셈인 거죠. 자,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? 1심, 2심 뭐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지만 일단은 취지는 결론은 비슷합니다. 네, 예, 결론은 1심에서는 비슷하죠. 뭐냐면요. 두 자녀 모두 친생 추정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. 친생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거를 하고 있으면 네. 그 기간 동안 낳은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깨고 싶으면요. 그 기간 동안 동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. 굉장히 먼 거리, 타지에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무조건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1심에서는 예외가 없다.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계속 같이 부분이고요. 살았으니까. 예, 그러니까 아예 소송 제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 1심의 취지고요. 네. 2심은 소송은 할 수 있다. 다퉈볼 수는 있는데 판단을 해보니까 이 첫째는 동의하에 이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했기 때문에 친생자다라고 본 것이고요. 그러니까 DNA는 일치하지 않더라도. 그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다. 왜냐하면은 다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그걸 사실을 알고도 몇 년간 자신의 자녀처럼 길렀기 때문에 바로 알지는 않았던 예, 거죠.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입양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.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라고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서 친자식으로 취급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이 친생 추정 규정의 취지가 뭐냐면 네.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킨다. 그래서 법적 네. 지위에 공백을 방지한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 DNA적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. 혈연 관계하고 친자녀냐 아니냐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. 거를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.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른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지금 지난번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판결이 났을 때 그때 아버지는 실형이 나왔어요. 네. 실형이 나왔는데 오늘 검찰이 형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네요. 그렇죠. 그 신격호 그 명예회장이 그 불구속 상태에서 그 재판이 계속 그 진행 중에 있었고요. 네. 업무상 횡령, 배임의 그 혐의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말씀처럼 네. 실형, 징역 3년이 그 선고가 되었는데 네. 연세가 97세고 또 말기 치매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건강이 안 좋은 이런 상태입니다. 따라서 검찰에게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변호인 측에서 이제 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졌다. 네. 그래서 그 근거 자체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심지어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까지 생길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그 외부 전문가가 확인을 했고 의사가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또 그 의사 면허증을 가진 검사가 네.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생활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6개월의 형 집행 정지를 인정을 한 이런 같은 상황입니다. 감옥에 가는 게 아니면 검찰에서 뭔가 또 다른 조치를 합니까? 신체적인 제약이 좀 따르긴 하는 겁니까? 그냥 그 기한 자체가 이제 그 6개월이고요. 네. 그 거주지에만
제한을 하는 것이고 주거 제한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건강이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형 집행정지를 멈추고 다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 것이죠. 수감 생활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6개월마다 심사를 해서 네. 만약에 좋아졌다 그러면 수감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. 그런 언제든지 상황이긴 다시 한데 이제 재수감이 이제 가능한 이런 그 상황인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그렇습니다. 보이죠. 네네. 형 집행정지가 어떤 때 보통 이루어집니까? 네, 일단은 조건이 있죠. 형 집행을 하면 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때이고요. 그다음에 또 70세 이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좀 더 고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임신 후 6개월 이후, 뭐 출산 후 60일 이내 등등의 네. 사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직계 좀비속이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. 이 사람만 돌볼 수 있다. 어린 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그런 된다거나.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집행정지를 조금 더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. 또 다른 판결 소식 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. 두 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얘기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추징금 27,000원도 있는데요. 27,000원? 네. 일단은 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고 하면은 네. 사실상 법원이 선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선처로 보신다. 예, 일단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, 그다음에 초범이고 이 뭐 대마 카트리지 같은 것들 들여왔을 때 네. 다른 사용 용도가 없었다. 이 이야기는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예,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 또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일단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을 때렸는데 사실 그 검찰 구형은 징역 5년에 사실은 27,000원 그 추징을 구형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에 비하면 구형 대비 좀 신뢰상, 실무상 좀 이렇게 적정한 형량이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지난번에 그냥 집에 갔다고 해서 비난 여론이 일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집행유예니까 나올 수 있게 됐네요. 네, 그렇죠. 이제 다만 이제 그 상습성과 그 중독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또 적절한 그 치유 같은 것이 분명히 그 있어야 할 것 같고요. 네. 다만 뭐 이번에 그 수감 중에 또 뭐 황제 변호인 접견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좀 불거지긴 그 했습니다. 어쨌든 지금 그 교통사고의 그 후유증이라든가 또 본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선천적 질병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호소를 한 것 같고요. 어쨌든 그 초범이기 때문에 개선 재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. 김지혜 변호사, 이용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